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왔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희가 매우 드물게 스포츠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현재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죠. 개막전에서 우리나라가 기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해서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님이 이분입니다. 차범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팬이거든요. 네. 저도 팬이고. 혹시 저희 뉴스공장을 평소에 들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뭐 아주 즐겨 듣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옆에서 동냥하죠. 가끔, 예. 사모님은 항상 들으시고. 네. 네. 혹시 오늘 방송도 사모님이 꼭 나가라고 하셨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에 감독님이 중국으로 쫓겨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왜 아픈 얘기를 지금 꺼내나요?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통틀어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차범근 감독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절규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차범근을 아예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대접할 하죠? 거면 사형을 시키라고 차라리. 그렇죠. 예.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사모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유일하게 거의 옹호하고 변호하고 했었는데 그걸 아신다면은 그 보답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 얘기 나오시면 항상 뉴스공장에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에서 강추를 한 것 같은데요. 강추. 강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U20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글쎄 뭐 대회를 알리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홍보가 잘 홍보하시는 건 못 봤는데요. 제 역할인데요. 예. 이 참 공교롭게도 이 지금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인데 예. 대회 전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예선전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했어요.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맞춰지면 이제
좀 홍보가 좀 잘 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너무 떠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가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한국 경기 빼고 나머지 10,000명도 지금 안 오는데 뭐 뉴스공장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예. 뭐 인기가 되게 좀 많다고 여기를 그냥 부득부득 한번 나가서 홍보를 좀 하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TV로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꽉꽉 찼던데 다른 경기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기는 뭐 예.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수원 뭐 일본 경기도 예. 남아공하고 일본하고 네. 했죠. 경기 상당히 재밌고 좋았거든요. 네. 많이 안 왔어요. 지상파가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케이블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글쎄 뭐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팬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 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대회를 거쳐서. 예.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까? 축구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우리 팬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U20 대회가 시작된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밌습니다,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이 첫 경기 기니하고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팀의 수준을? 글쎄 생각했던 것보다 기니가 예. 굉장히 능력 있고 잘하더라고요. 초반에 상당히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뭐 신태용 감독이 팀을 맡아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첫 경기 어쨌든 우리 이승우 선수가 네, 기대했던 대로 첫 골을 열면서 네. 뭐 마지막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네. 아주 시작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자신감이 앞으로 레이스에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 해방꾼이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이승우, 백승호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사실 우리 축구상 출신들인데. 네. 그래요? 그렇죠.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입니까? 아니, 축구상을 받았던. 축구상을 받았던. 네,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던. 미리 알아보고 감독님 주셨군요. 뭐, 그 위에 황희찬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네. 이승우 선수는 사실 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렇죠. 상당히 좀,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수예요. 우리나라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수죠.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좀 우리 대충 이렇게 예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수들의 경우는. 근데 이 선수는 하도 톡톡 튀니까 뭐가 일어날지 뭔가 이렇게 왠지 기대감이 일어나는. 그런 실제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드리블 하는 걸 봐도 예상과 다르게 합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골이 나오고 그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상대 수비를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고 그건 뭐 이제 대스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호 선수는 둘 다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 백승호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적었거든요. 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키가 컸어요. 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신체 리듬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날도 우리 세 번째 골을 넣을 때 골키퍼 나올 때 아웃사이드로 돌려서 문으로 넣는 그런 장면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독님은 그런 골을 못 넣으셨어요?
저는 그런 재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U20 팀의 전체적인 기량 조직력으로 볼 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이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이제 지금 그 U20 대회에 한국 빼고 23개 팀이 한 팀이라도 이렇게 얕볼 수 있는 팀은 없죠. 다 능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 우리 조가 아주 죽음의 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전을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3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선전을 잘 넘기면 이미 조 추첨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4강 이상 성적을 내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상 전통의 라이벌인데 일본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본 경기 있었는데. 일본 기량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좀 더 파괴력이 있고 선이 글쎄 어쨌든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미들이 강하다 항상 일본은 여전히 그런가요?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전환해 가는 그런 플레이가 요즘에 선진 축구에게 점유율 축구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 마무리 과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얕볼 수 없는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글쎄 이제 우리가 저기 홈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기세라면 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U20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저희 미끼죠. 미끼고 본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21골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온 언론에서 이제 차범근을 넘어섰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 요새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엄청 많이 받으시죠. 공식적으로야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름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춰주니까 너무 좋아요. 손흥민 덕분에 차범근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과거의 업적을 계속 드러내줄 것이다. 혹시 차두리 코치 또 밖에 나와 있는데 이 대화는 참여할 수 없을까요? 글쎄 제 3자가 아무래도 좀 보는 그러니까요. 당사자보다는 그래도 밖에 계신데 저희가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야 이거 오늘 차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신 김에 놀면 많아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오신 차두리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뭘 여쭤보려면 차범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하고 손흥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뛰어보셨잖아요. 네. 선수 시절에. 그래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이고. 네. 근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용병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외국 선수는 3명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명. 네. 합의해 주시고 2분이. 2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팀마다 정말로 엄선을 해서 최고의 용병을 뽑았었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룰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독일 선수가 거의 없는 팀들도 있고 베스트 11 중에 이렇게 여러 유럽 각지에서 선수들을 끌어서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독일에서 뛰었을 당시에는 용병 선수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죠. 지금보단 조금 더. 그래요? EU 선수들도 지금은 외국 저걸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통합해서 딱 둘만.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아시아 지역 선수는 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뛴 최초 한국 선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문을 연 선수죠. 경기 골을 넣는 난이도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에 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텐데 골을 넣기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저지마십니다. 네네, 일단. 전 골 많이 안 넣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두 선수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렇게 다른 세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1년 동안 넣었던 골이 제가 독일에서 10년 통산 넣었던 골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아버님 때보다는 템포가 빨라졌죠. 거칠어지고 축구가 굉장히 피지컬도 더 선수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아시아 선수로서 또 세계 탑 리그에 가서 탑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주말마다 경기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거기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골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는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해가지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골을 넣기 더 어려웠다 그때가. 그렇죠. 따라다녔거든요. 태클도 더 심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하도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의 센터업이 카라인드 페어스터라고 독일 국가대표 맨투맨 수비수거든요. 난 한 10번 정도 잡아뜨리더라고요. 한 경기에서? 네. 그래서 태클 한 번 딱 했더니 옐로 카드를 나한테만 내밀더라고요. 상대가 한 거는 옐로 카드를 안 내밀고. 안 주고요. 그게 10년 동안에 제가 딱 옐로 카드 하나 받은 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10번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리함이 있었다. 그리고 맨투맨. 독일 국가대표하고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그런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맨투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죠. 훨씬 더 골 넣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공격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골이 훨씬 더 가치가 순도가 높은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골 수도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 요즘 골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그 부분 좀 저도 이제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본래 유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FA컵도 있고 리그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제 리그에서 넣은 골이 가장 중요하게 쳐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 FA컵 같은 경우는 그렇죠. 1회전에서 약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몰아넣기가 가능하거든요. 아마추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FA컵 이제 지금 챔피언스가 커졌기 때문에 뭐 좀 또 저게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넣은 골이 사실 그 공격수의 가치를 가장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안 깨진 거죠. 아버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야, 우리 아들이 나를 대변해. 흥민이가 그걸 또 동기부여 삼아서 그 기록마저도 깨서 아버님이 자꾸 좀 이름이 올라가고 다시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도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다라는 말들을 지금은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에파 4강전에 다 독일 팀이었어요. 네 팀이 다. 지금으로 치면 챔피언스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4강이 다 독일 팀이었군요. 네. 세계 최고의 리그 맞아요. 그렇군요. 거기서 리그에서는 골을 아직 손흥민 선수가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뭐 조만간에 깨질 거예요. 왜냐면 나는 26살에 가서 한 36살까지 공격수로는 내가 한 6년 반 정도 뛰었고 나머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넣은 거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19살에 가서 지금 26? 지금 뭐 한참 좋을 때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계속만 뛴다면. 골을 넣을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 마라. 아니. 그게 섭하게 그런. 만약에 감독님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의 기량으로 지금 현재 EPL에 가면 어떨까요? 일단 아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기량과 그때 스태미나 그때 피지컬로 지금 EPL에 간다.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EPL하고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스페인 쪽보다는 EPL 쪽하고 굉장히 어울리죠.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돌진해서 나가는 그런 공격수이기 때문에 흥민이만큼은 손흥민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직접 선수로 뛰신 아버님이 손흥민 정도야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흥민이가 잘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고 그 당시에 내가 두 자리 숫자를 넣으면서 정말 이 동양에서 와서 이 두 자리 숫자의 골을 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샘날 정도로 쉽게 골을 넣더라고요. 샘난다는 얘기를 드디어 하셨군요. 나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뭐 저는 훨씬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감독님 그 전성기 기량으로 지금 EPL에 가면 내가 얼마나 넣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글쎄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시죠. 솔직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좀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 정도는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셨고. 손흥민 선수하고 자꾸 거론되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보시면서 저건 나보다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다가 아니면 저건 아직 나한테는 안 돼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는 우선 나는 경기장 나가기 전에 늘 이렇게 겁이 있었어요. 공포감이 있었고 이렇게 두려운 리그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손흥민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아시안이고 내 편을 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한국 관객도 없고 상대는 우리보다 항상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몰아치기 또 골을 잘 넣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근데 우리는 또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골 한 2골 정도 넣으면 또 3골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뭐 좀 또 좀 욕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을까 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진짜? 그게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공격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욕심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유럽에 가보니까. 이제 뭐 하나 조금 이제 얘기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헤딩을 조금 더 잘하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헤딩은 나한테는 안 되더라. 헤딩으로도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렇게 뭐 얘기할 건 없고. 제목이 나왔는데 손흥민 헤딩 나보다 부족해. 헤딩은 안 돼.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선수였던 분으로서 보시면 어때요? 두 선수만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장점과 단점을. 손흥민과. 손흥민은 이걸 가졌는데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제되고 뭔가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격수들은 지금 보면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있어야 조금 이승우 선수처럼 아니면은 지금 뭐 외국에서 많이 보는 그런 선수들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성격의 자유분방함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성격 차이다. 골 넣고 나서 세레머니를 보더라도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죠. 아예 뭐. 오늘 감독님 생일이세요? 나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앞에 모니터 보고 바빠서 왔다 갔다 한다. 생일이신데, 야. 그런데 오늘 저하고 우리 딸이 같이 생일이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모니터 나서 알았네. 그럼 좀 다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생일로 준비한 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생일이시라고. 유럽 리그 98골.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보기엔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넘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이로 봐서는 뭐 충분히. 2골을 왜 안 넣고 오셨어요? 100골 넘기고 오시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 같으면 페널티 킥이라도 좀 차고 그 2골을 좀 채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필드골로 거의 다 넣으셨죠. 이게 저는 사실 98개 뭐 이렇게 요즘에 막 통합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98골이 그냥 4골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페널티킥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차고 100골을 채우고 올 거라는. 저도 왜 이거 100골 안 넘었을까. 이거 최근에 깨졌잖아요. 몇 년 전에. 깨졌죠. 오래전에 깨졌죠. 제가 오늘은 시간을 짧게 모시는데 앞으로 축구 얘기하면 가끔 나오시죠? 글쎄 저 안 불러주셨잖아요. 딱히 다른 방송에서 딱히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치가 계시니까. 이 U20 팀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분위기가 첫 게임. 그런데 성인 대표팀은 어떻게 해요? 차돌이 전 코치님. 이제 뭐 월드컵 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조금 아주 우리가 뭐 바라던 대로 쉽게 가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러시아 월드컵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잘 준비해가지고 월드컵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A 대표팀 응원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기를 좀 살려줘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기가 많이 좀 죽었죠. 네. 다른 거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잘한다고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거는 좀 한쪽은 감고 봐주시고 좀 약간 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한다 그래 선수가 사기가 사는데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비판만 하면. 많이 좀 응원 좀 해 주십시오.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번에는. 일단 무조건 좀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게 제일 최고입니까? 네. 잘 안 될 때는 뭐 응원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해줘야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신바람 나서 하죠. 실제 그래요? 선수로 뛰면? 선수로 뛴 지 별로 오래 안 된. 그럼요. 네, 선수들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평가전이나 그런 경기 모습과 또 실제 예선전 경기 들어갔을 때 하는 경기는 또 틀리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그런 선수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기사도 보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바람이 계속 좀 불어야 선수들도 신이 나요? 신도 나고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해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막 꼭꼭 집어서 선수 이름 누구 지적해가지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선수들 굉장히 위축됩니까? 위축되겠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 플레이에 영향을 줘요? 실제? 그럼요. 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못할 때 자꾸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자기 몸이 굳어요. 그러면 플레이가 잘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짧게 마련했네요. 두 분이 나오실 줄 모르고 안 그랬으면 1시간을 뺐을 텐데 U20 대회가 며칠 더 남았으니까 6월 11일까지 있거든요. 이제 내일은 한국 경기
저 전주에서 예. 아르헨티나 아니죠. 잉글랜드하고 있죠. 그 첫 경기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또 찾아주셨는데 내일도 뭐 많은 팬들이 뭐 찾아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다른 경기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축구 이야기 나올 때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모실까 합니다. 그 슈레더 독일 총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정진이어야 하지만 나는 차분부터 만나고 싶다고. 예, 그런 레전드 차범근 감독님 그리고 차두리 코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자, 불친절한 AS 차범근 감독님 문자 엄청 쏟아지고 있네요. 네. 문자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사장님 뛰어내려오고 막 저희 TBS 아나운서도 막 뛰어내려 사진 찍고. 저 다음 코너가 민원연 김영현 사무처장 코너인데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대본에다 방금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 받아야 된다면서 막. 네. 차두리 코치는 본인이 출연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운전하고 왔다가 강제로 출연을 당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제발 매주 고정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문자가 쏟아지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자,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데 충남 서천 주파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주파수는 전국 95.1MHz로 동일한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일부 지역에서 잡힙니다. 전국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 휴대폰에 앱으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공개방송 하시면 동시간대 진행자인 CBS 김현정 앵커 노영철 씨 좀 초대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방송 초기부터 항상 해보고 싶었던 생방송 동시 연결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네. 다른 방송국들의 진행자들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네요. 먼저 몇 차례 시도해봤는데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여하간 차범근 감독님이 오늘 2가지 멘트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회방꾼이다. 대통령 뉴스 보느라고 U20 대회를 안 보고 있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 헤딩 약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원연 김한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선 미디어 감시를 하셨고 이제 취임해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네. 예. 종편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여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네. 한 일주일은 굉장히 찬양을 하다가 이제 인선이나 이런 문제 나오면서 그렇겠죠. 예, 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민원연이 쭉 해왔던 활동, 네. 네, 그 감시의 포커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 포커스에 걸린 지난 2주간의 언론의 어떤 변화나 혹은 예. 문제점 한번 짚어보시려고 나오신 거죠?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죠. 해서 대체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MBC와 TV조선이 두 방송사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노골적으로 그 대통령 행보에 대한 발목 잡기를 시작한 것이 아주 많이 눈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미주알 구주알 따져보자면 진짜 사례가 많은데요. 네. 여기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예, 띄워야 위주로.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문 대통령이 지시하자 TV조선에서 앵커 칼럼으로 그 세월호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인양도 되었고 이것이 참 대단하다. 재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그 세월호 재조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TV조선에서는 세월호는 재조사 필요 없다. 예. 네. 그리고 또 15일 앵커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도랑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모양새는 충고인데 내용은 겁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네. 이건 보수 매체의 일관된 스탠스이긴 예. 하죠. 그런데 이게 의경 기사예요. 이 앵커 브리핑이라는 그 손석희 사장의 그 보도와 굉장히 비슷한 흉내낸 기사인데요. 네. 아무리 주장을 담는 의경 기사라 하더라도 근거는 정확해야 하는데 이 보도 두 가지가 모두 근거가 굉장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을 가져다 인용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보도에서는 스웨덴, 에스토니아호는 인양을 하지 않았고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영원한 안식처로 선포했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세월호 6월 찾지 말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냥 예. 물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로 그냥 두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맥락처럼, 선진국인 네. 스웨덴조차도 그렇게 했다. 굉장히 성숙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이었고요. 성숙했다 그게라고.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은 분명히 취임사에서 워싱턴, 베이징, 도쿄도 가겠다고 먼저 말한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부분만 부각해서 그 앵커 브리핑에서 말하거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는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TV조선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딱 이 두 마디만 잘라서 읽어주고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가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그 뉴스만 보면.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북한을 갈 때 이 대화하겠다고 이상을 추구하다는 도랑에 빠질 것이다. 예, 예. 도랑에 그러니까 빠질 자사 논리에 맞는 팩트만 발췌해서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앵커 브리핑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칼럼이네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에 TV조선에서는 그 문 대통령의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동계가 무리한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담은 프레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나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 그 새 정부 인사가 나올 때마다 맥락이 아닌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이런 보도 행태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나오는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3년 검사들의 대화를 보여주면서 이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복수를 하는 거다. 네, 복수 프레임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게 이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 지금 MBC에서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문 대통령과 검찰 개혁 못한 게 한이라는 12일자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한다 이런 이렇게 그렇죠. 읽힐 수도 있는 뉘앙스네요. 예. 그러니까 MBC는 검찰 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인 그 12일에 문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내놓은 건데요. 매우 자의적이고 모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기대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예요, 1위. 그러니까요. 1위인데 그게 검찰 개혁이 이게 사실은 2003년대에 당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예. 하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뭐 그 배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선택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애써 지금 감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프레임도 나오고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 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라고 주장하는 그 야당의 주장이 있거든요. 검찰들도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특히 TV조선과 MBC에서 이 주장을 계속 따라서 읊어주는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의 반발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어떤 조직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은 이게 국민들 여망이 담긴 개혁 1번인데 그렇죠. 그거를 검찰 내부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거의 양쪽 다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의 불만을 제3자의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가장 큰 보도 행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특징 첫 번째 가장 나쁜 것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사실상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을 너무 주요하게 많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 보도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MBC가 3건, TV조선과 채널A가 각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타사에서는 KBS가 0.5건 있었을 뿐이고요. 다른 방송사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MBC, TV조선, 채널A가 이런 내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보수 진영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 계속 올라가니까 보수 진영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변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같은 게 작용한 것 같고 저는 뭐 야권의 비난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 이해가는데 검찰 내부의 불만을 이게 뭐 제3자의 무슨 논평처럼 전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윤석열 지검장 인선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게 지금 검찰 내부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그 내부의 주장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 자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나가겠다고 하니 그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들이 따로 제3 그렇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도가 되니까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검찰개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까 여기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런 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지 윤 지검장이 마주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보도는 MBC나 TV조선 채널A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왜 이런 인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해석이 없는 거예요. JTBC가 6건, SBS가 4건 보도하는 동안 그 MBC, TV조선, 채널A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수 미디어가 굳이 검찰 편을 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정부가 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이러다가 이제 보수 전반적인 토대가 무너질까 하는 우려가 작동한 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TV조선도 과거 그 정윤회 문건인데 검찰 공격 많이 했거든요. 문제 많다고. 근데 검찰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부를 때리는데 필요한 그렇죠. 소재로 쓰는 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윤석열 지검장의 그 절차적 정당성, 인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보도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옮겨가지고 내부 뭐 게시판에 있는 글들도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팩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조선이 19일에 검찰 파격 인사와 야당 반응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 승진 과정 전체를 조목조목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인사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그 직후 사표를 내서 논란이라고 이렇게 평했거든요. 근데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항의성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건데 이게 아니라고 이창재 전 차관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사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은 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게 장관 대행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네. 맞는 얘기죠. 근데 네.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균형이면 최소한 똑같은 비중으로 각자의 논리를 가장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네. 또 않고 있다고 이제 지적하시는 거네요. 이런 행태는 이제 MBC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주장을 매우 자세히 다루면서 그 인사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객관적인 멘트로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이번 인사의 절차적 하자 운운하는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뭐랄까 팩트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계속 얼핏 하거든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 독립시켜준다고 그래놓고 예. 독립을 보장한다고 그래놓고 왜 개혁을 하느냐. 얼핏 들으면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스스로 개혁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그러면 개혁의 대상자를 그냥 놔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라서. 이게 예.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못 해왔기 때문에 못 해왔던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건데 이게 교묘하게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독립시켜주면 되는데 왜 독립 안 시키고 계속 개혁한다고 건드리고 있냐 이런 말이죠. 인선만 해도 그것은 그 검찰 개혁의 그 개혁이다. 이것은 수사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한 걸음 옆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연 김한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